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오후 6시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확인했습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통해 전달된 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한 화답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복심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백악관에서 맞이한 트럼프 대통령. 면담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오는 10일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meeting with the chairman on June 12th, and I think it's probably going to be a very successful, ultimately a successful process. We'll see. 북한의 적대적인 언사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전격 취소했던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확인한 겁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never said it goes in one meeting. I think it's going to be a process, but the relationships are building, and that's a very positive thing. 북미 간 비핵화 체제 안전 보장 논의는 오랜 신뢰 구축의 과정을 거쳐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부위원장이 전달한 김 위원장의 친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의적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It was a very interesting letter, and at some point it may be appropriate. 북미 간 판문점 싱가포르 접촉과 고위급 회담에 이은 김 부위원장의 백악관 방문은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북미 간의 비핵화 대담판은 이제 열흘 뒤면 싱가포르에서 만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통큰 결단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북미 회담 의제로 종전선언이 언급된 것은 처음인데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한 불안감을 더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북미 정상회담에서 여러 의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남북미 정상회담을 열고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됐습니다. He may have a meeting coming up. He may not. The word is that he may not. It may be directly with us. It may go directly to us in Singapore, or it may be at a later date. 이후 북미 정상회담을 열흘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인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난 뒤에는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직접 사용했습니다. We did discuss that. The ending of the Korean War. Can you believe that we're talking about the ending of the Korean War? You're talking about 70 years. 김 위원장의 친서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만족감을 표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종전선언은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도 체제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북한의 걱정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에 미국에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봅니다. 북미 회담 성공에도 긍정적인 환경을 보태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 청와대는 북미 상호 불가침 약속이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남북미 3국이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적대관계 청산의 첫 단추인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 등 북한의 체제 보장을 위한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당초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만 받을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나 무려 80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북한 고위 인사의 백악관 방문은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임장혁 기자입니다. 백악관에 도착하자마자 김영철 부위원장은 존 켈리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만 전달하고 오래 머물진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뜻밖에도 대화는 1시간 2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집무실에서 나와 작별 인사를 나누던 도중 뭔가 잘 안 풀리는 듯한 김영철 부위원장의 표정이 한때 카메라에 잡히면서 취재진 사이에는 다소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미소가 보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기념 촬영이 이뤄지면서 대화 결과가 나쁘지 않았음이 감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는 김 부위원장이 차에 오를 때까지 직접 배웅하기도 했습니다. This was a meeting where a letter was given to me by Kim Jong-un, and that letter was a very nice letter. Oh, would you like to see what was in that letter? Would you like? How much? How much? How much? 북한의 고위 인사가 백악관을 방문한 것은 18년 만으로 김영철 부위원장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기까지 합니다. 이번 방문 자체도 역사적이지만 북미 정상회담의 최종 관문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입니다. YTN 임장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빅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번 세기의 담판에서 내놓을 빅딜의 내용 무엇일까요?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확고한 체제 보장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 중간쯤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빅딜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완성된 북한의 핵무기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국외 반출을 통한 폐기입니다. 이 기간 미국은 상응하는 조치로 초기 단계의 북미 수교와 동시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속도와 진정성이 엿보일 경우 경제제재 해제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논의하는 방안입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더 크고 과거와 다르며 더 빠르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발언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핵화에 대해서는 미국의 불신이, 체제 보장에 관해서는 북한의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빅딜을 하되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I never said it goes in one meeting. I think it's going to be a process. But the relationships are building, and that's a very positive thing. 결국 북한의 비핵화는 한꺼번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핵화의 속도는 내되 나눠서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이 구체화되는 양상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조심스럽게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에도 중요한 의미를 뒀는데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한층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공식화한 데 가장 큰 의미를 뒀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미 회담으로 향하는 길이 더 넓어지고 탄탄해졌다고 논평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릴 세계적 만남을 설레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은 역사적인 만남이고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간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종전 선언을 언급한 것에도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측에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과 통화를 해서 직접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남은 방미 일정을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2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 우리와 북한, 미국이 함께 종전선언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 선언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실무팀을 싱가포르에 파견했는데 다음 달 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답사 차원이지 남북미 회담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만약 북미 정상회담 다음 날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당일인 13일 싱가포르로 출국하게 됩니다.
청와대는 이런 일정과는 관계없이 문 대통령이 투표 동료 차원에서 사전 투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국방당국 차원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우호적인 여건 조성을 뒷받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송영무 국방장관과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오늘 양자회담을 갖고 이러한 합의 내용이 담긴 공동 언론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최근 2차례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긍정적인 변화가 앞으로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에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개최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대북 압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사가현 오츠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북핵과 미사일, 일본인 납치 문제가 진전될 역사적인 회담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무장한 북한을 일본이 용인할 리는 없다며 압력을 높여 북한이 빠져나갈 길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리게 되자 대체로 한반도 평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북핵 폐기 이행안이 나올지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리게 되자 한반도 평화의 봄을 앞당기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한미 간 정상의 신뢰를 바탕으로 벼랑 끝에 처한 북미 정상회담을 정상화시켰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와 함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논의가 공식화한 데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종전 문제에 대한 논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걷어내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 정책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가 지속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크게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상회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켜보겠다며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은 채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 이행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기대 속에 지켜보겠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세계의 단판으로 불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결국 6.13 지방선거 전날 열리게 되자 선거의 밀체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을 맞아 여야 지도부는 전국 곳곳에서 지원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여야 각 당들은 각각의 전략 지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을 맞아 이번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 벨트로 향했습니다. 울산과 경남 지역을 잇따라 방문하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와 진정한 자치분권을 완성하자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에 표를 준다면 적폐를 용인하는 셈이라며 견제도 이어갔습니다. 빨간당에 찍는 표는 다 적폐를 용인하고 적폐를 손들어주는 표가 될 겁니다. 결코 시민 여러분에게 눈꽃만큼도 도움되지 않은 투표가 될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 비판을 이어가며 수도권 민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민생이 핍박해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북풍 하나로 선거를 덮으려고 한다며 한국당을 지지해 민심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대통령은 김정은이한테 목숨 걸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북한 경제 살린다고 지금 난리예요. 바른미래당은 유승민 공동대표가 대구 경북 지역을,
박주선 공동대표가 호남 지역을 찾는 투트랙 전략을 이어갔습니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충북 유세에서 민주당이 싹쓸이 승리를 한다면 국민이 권력농단에 놀아나게 되는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을 선택해 진보와 보수, 이념 대립의 정치를 끝내자고 밝혔습니다. 호남 지역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은 호남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 위해서라도 평화당 후보에게 표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의당도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과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등 지도부가 광주에 총출동해 당 소속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벽보 가운데 특정 후보의 벽보가 빠지거나 후보 순서가 바뀐 채 부착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부천역 출구에 설치된 경기도지사 후보 벽보의 경우 기호 2번 남경필 후보의 벽보 없이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것만 2장이 나란히 부착됐습니다. 앞서 어제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기호 3번 김영환 후보와 기호 2번 남경필 후보의 포스터 위치가 바뀐 채 벽보가 부착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경위를 파악한 결과 시간에 쫓겨 벽보를 설치한 주민센터 직원들의 단순 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초여름의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경남 창녕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넘어섰습니다.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뜨거운 햇볕이 종일 도심을 달굽니다.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은 흐르는 땀을 연방 훔칩니다. 이글거리는 도로를 물로 식혀보지만 그때뿐. 시민들은 모자와 선글라스로 햇볕을 피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선글라스도 이제 껴야 될 것 같고 햇빛도 더우니까 모자도 좀 쓰고 자외선 차단도 할 겸 로션도 발라야 될 것 같고 좀 조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남 창녕의 낮 최고 기온이 35.2도를 기록하는 등 한여름을 방불케 했습니다. 대구 33.6도, 경북 의성 34도, 영천이 33.8도까지 올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평년보다 6에서 7도 정도 높은 기온입니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더운 걸 맞이하려니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 오늘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너무 더웠어요. 기상청은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명 해수욕장들도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부터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과 송도 해수욕장이 개장했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오전부터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며 한여름 같은 해운대 해수욕장. 수온은 아직 20도가 되지 않아 차가운 편이지만 그릇빛 피부를 뽐내며 해수욕을 즐깁니다. 기온이 꽤 높다 보니 물과 모래사장을 번갈아가며 물놀이를 합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굉장히 좀 차가운데 한 1분 정도 지나면 금방 적응이 돼서 못 느끼고 재미있게 놉니다. 6월 1일부터 부산에서는 해운대와 송도 그리고 송정 해수욕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소식에 나들이를 나온 가족은 다시 찾은 해수욕장이 반갑습니다. 주말이고 어제 해운대 개장했다고 해서 모래축제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왔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파도도 애들 놀기에 딱 좋은 것 같아서 재밌습니다. 올해 해운대는 즐길 거리가 늘었습니다. 15m 공중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고정식 열기구를 운영하고 탁 트인 바다를 감상할 수 있도록 파라솔 없는 해변도 확대했습니다. 7월부터는 해운대 비치 시네마와 명상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도 기다립니다. 피서객에게 인기인 야간 수영은 다음 달 27일부터 15일 동안 운영합니다. 광안리와 다대포, 일광과 임랑해수욕장은 다음 달 1일부터 문을 열어 본격적인 피서철을 시작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얼마 전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더 큰 사고를 막은 의인들이 화제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충남 보령에서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져 차를 멈춰 세운 시민의 행동이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시내 사거리에서 달리던 승합차 옆쪽을 승용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옆으로 넘어졌다가 바로 선 승합차는 길가에 멈춰서는 듯 싶더니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앞서가던 운전자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차에서 내려 승합차를 따라갑니다. 승합차 운전자는 피를 흘리며 조수석 쪽으로 쓰러진 상황. 운전석 문이 안 열리자 유리창이 깨진 조수석으로 몸을 밀어넣어 소리치며 차 열쇠를 빼려는 시도를 거듭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식이 다시 돌아온 운전자가 시동을 끄면서 승합차는 사고 지점에서 200m가량을 더 간 뒤 간신히 멈춰섰습니다. 어떻게든 세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아저씨가 약간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아저씨한테 이제 키를 이제 왼쪽으로 돌리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네.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출근 중이었던 손 씨는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사고 현장을 지켰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사고 승합차 운전자 81살 전모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능적으로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일 한 것 같지 않은데 좀 그러네요. YTN 송세혁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8시 50분쯤 경기도 안산시 사동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43살 곤모 씨 등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1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김치 냉장고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의 한 소방자재 업체에서 소화기에 들어가는 탄산 가스통 하차 작업을 하던 65살 이모 씨가 숨졌습니다. 이 씨는 누출된 가스의 압력으로 솟아오른 45kg짜리 가스통에 맞아 바닥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낡은 가스통에 밸브가 빠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주민들이 많은 관광객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운영에는 오늘 오전 북촌로에서 집회를 열고 관광객이 몰리면서 소음과 주차 문제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서울시가 한옥 보존을 이유로 일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어 재산권 행사 없이 유지 보수 책임만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단체가 여성 발라 사진만 삭제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페이스북 코리아 사옥 앞에서 상의를 벗은 채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민단체 불꽃 페미 액션은 페이스북이 남성 발라 사진은 그대로 두고 여성 발라 사진만 음란물로 분류해 삭제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전형적인 성적 대상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상의를 벗은 행사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했지만 페이스북 측은 나체 이미지에 대한 사내 규정을 위반했다며 사진을 삭제하고 계정 1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즘 대학가에서는 이른바 미투 후폭풍이 거셉니다. 용기를 내서 폭로한 이후에도 가해 교수에 대한 처벌이 미미해 학생들은 2차 피해를 보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교육당국도 최근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 사립대학. 이딴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는 교수를 제대로 처벌해달라는 학생들의 대자보가 벽면 가득 붙어 있습니다. 절대 저 교수의 수업은 듣지 않고 싶은데 돌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마음도 학부생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사실은 그냥 안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크죠. 여러 대학에서 미투가 이어지고 있지만 규정상 교수에게 내려지는 중징계는 파면 해임이 아니면 정직 3개월. 결국 가해 교수가 학교로 돌아오면 어렵게 용기 낸 피해 학생들이 오히려 2차 피해를 겪게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프로젝트 연구 책임자라거나 혹은 교내 연구소의 소장 혹은 다른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학 일단 교수의 직무 정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프로젝트의 책임자라든가 그런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고 교육당국도 전국 대학의 성폭력 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각 대학이 성폭력 상담센터를 반드시 설치 운영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면 경찰, 검찰 조사 시작 시점부터 수업에서 배제하고 교원 징계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법령이 좀 조속히 개정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함께 협력해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조치들이 대학 사회에서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일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다음 주에 판사들의 긴급회의가 잇따라 열립니다. 판사회의와 각종 자문회의가 열리는 다음 주가 이번 사태 해결의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등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판사들 사이에서는 형사 고발까지 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긴급회의를 소집한 의정부 지방법원 판사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단의 결과 발표 후 일선 판사들이 내놓은 첫 공식 입장입니다. 이어 오는 4일엔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리고 서울가정법원에서 각각 판사회의를 여는 등 회의는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와 별개로 김명수 대법원장도 5일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이어 7일엔 전국 법원장 간담회, 11일엔 전국 법관대표의 의결 결과를 차례로 들을 예정입니다. 세 곳의 의결 결과에 따라 김 대법원장의 후속 조치 방향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의심 문건으로 분류된 410개 문서의 원본 내용이 사태 수습의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도 내부 투표를 통해 의혹 문건 원문을 모두 공개해 사본 형태로 제출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이 미공개 문서를 공개할 경우 원본 내용에 따라 사법부 내용이 커질 수도 반대로 봉합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됩니다. 이 전 원장은 오는 5일 영시를 기해 최장 구속기간인 6개월이 끝나 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원장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외출 전에 미세먼지 농도 확인하는 게 필수가 됐는데요. 이렇다 보니 공기청정기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량용이나 휴대용 제품까지 판매량이 10배까지 급증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주부 나희주 씨는 2달 전 차량에 두고 쓸 공기청정기를 샀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고 환기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아이나 저나 좀 기침도 많고 냄새에 좀 예민한데 설치하고 나서는 냄새도 좀 덜한 것 같고 숨쉬기가 편하니까 그런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잘 낫지 않는 감기에 아예 들고 다니는 소형 공기청정기를 마련한 직장인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걱정이 커지다 보니 가정에서 쓰는 공기청정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올해 들어서는 차량용, 휴대용 제품 수요까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마트에서는 시범적으로 팔던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올해부터 이렇게 전국의 모든 매장으로 확대했는데요. 이후 판매량이 한 달 300여 개이던 것이 최근 3,000개 가까이로 10배가량 늘었습니다. 가정에서뿐 아니라 업체들도 미세먼지에 민감해졌습니다. 스타벅스는 모든 카페에 공기청정 시스템을 도입했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고 사무실마다 공기청정기를 2대씩 설치한 기업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이제 머리 아픈 것도 그렇고 공기가 좀 맑아져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기청정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 코웨이 같은 렌털 기업뿐 아니라 최근에는 유닉스 등 소형 생활 가전 업체들도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불안감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관련 제품의 성장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휘발유 값이 3년 반 만에 리터당 평균 1,600원을 넘어섰습니다. 유가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인데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름값이 거침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를 보면 휘발유 가격은 6주 연속 올라 리터당 평균 1,605원을 기록했습니다. 휘발유 값이 평균 1,600원을 넘어선 건 지난 2014년 12월 이후 3년 반 만입니다. 경유도 리터당 1,400원을 넘어서면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최근 기름값이 오른 건 국제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산유국들이 석유 생산량을 줄이자고 합의한 데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압박에 나서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기름값 상승세는 최근 되살아나는 소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자동차 주유가뿐 아니라 공업제품, 운송 서비스 등 물가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데 지난달엔 전체 물가 상승분의 20%를 차지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유가 상승이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가가 이제 상승했던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소비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힘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이와 함께 유가 상승은 원가 부담으로 이어져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도 떨어뜨립니다. 최근 국제 정세에 따라 국제 유가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주요 기관들은 3분기까지는 유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아웃도어 업체들에게 여름은 비수기로 꼽히는데요. 최근 냉감 의류 같은 신소재를 이용한 의류가 나오면서 아웃도어 업체들에게는 대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치솟아도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은 야외 활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운동보다는 좀 야외 활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는 게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게 기분이 좋죠. 여기에 봄은 짧고 여름이 길어지면서 무더위에도 청량감을 느끼기 위해 기능성 의류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땀과 냄새를 잡아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웃도어 업계는 이미 4월 중순부터 봄 장사를 접고 냉감 의류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한 업체는 냉감 효과는 물론 팔 쪽 햇볕을 막아줘 더 시원하다는 긴팔티가 한 달여 만에 6만 장을 판매하며 추가 생산에 돌입했고 청바지와 모자 등에도 냉감 기술을 적용해 상품군을 늘렸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여름 배낭족들을 위한 등판에 선풍기를 장착한 가방을 첫 출시했습니다. 골프웨어도 최근 2, 3년 사이 봄옷은 줄이고 전통적 비수기인 여름용 의류를 2배 이상 늘렸는데 각종 천연 소재를 넣어 땀과 냄새를 잡는 건 물론 벌레 퇴치 효과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젊은 골퍼들이 여름 라운딩을 상당히 즐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냉감 소재, 시원한 제품들을 좀 빨리 찾기 시작했고요. 출시 한 달 만에 냉감 제품이 20% 이상의 판매를 보이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기능성 제품은 남성 시장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분리형 디자인으로 통풍 효과를 높인 남성용 속옷은 더위 시작과 함께 한 달 새 매출이 30%나 뛰었고 고체로 돼 바르기 쉬운 선스틱은 남성들의 구매가 1월 대비 90% 넘게 신장하면서 야외 활동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할 축구대표팀 최종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김진수, 이청용, 권경원은 제외됐고 대표팀에 처음으로 승선한 이승우, 문선민이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지난달 21일 첫 소집 이후 훈련과 2차례 국내 평가전을 치른 축구 대표팀. 월드컵 본선에서 활용할 전략 등을 고려해 최종 명단 23인을 확정했습니다. 예비 소집된 26명 가운데 이청용과 김진수, 권경원이 제외됐습니다. 지금 어떤 전술을 들고 나가에 따라서 그 선수의 활용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 검토할 것입니다. 소속팀에서 거의 뛰지 못한 채 1차 명단에 올라 논란이 됐던 이청용. 들 수 있다는 그런 자격을 좀 이번 평가전에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오와 달리
경기 감각을 되찾지 못해 세 번째 월드컵 출전이 무산됐습니다. 무릎 부상을 극복하지 못한 김진수는 브라질 월드컵에 이어 다시 낙마했고 권경호는 치열했던 중앙 수비수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대표팀에 첫 발탁된 이승우와 문선민, 오반석은 모두 러시아행에 승선했습니다. 특히 이승우와 문선민은 온두라스전에서 각각 도움과 골로 화려하게 데뷔하며 대표팀의 본선 전망을 밝혔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골을 넣고 어시스트를 하고 공격 포인트를 올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팀에 잘 빨리 녹아들어서 좋은 활약이나 좋은 완전체를 꾸린 대표팀은 내일 사전 캠프가 차려진 오스트리아로 출국해 본선 무대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안병훈 선수가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첫 우승 기회를 잡았습니다. 안병훈은 메모리얼 토너먼트 2라운드에서 5타를 줄여 중간 합계 9언더파로 3위에 오르며 선두 그룹을 2타 차로 바짝 뒤쫓았습니다. 이글 1개와 버디 4개, 보기 1개를 묶어 중간 합계 6언더파가 된 김시우도 공동 1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이 대회에서 5번이나 우승한 타이거 우즈는 5언더파 공동 24위로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미국 오리건주의 한 도로에서 난 차량 충돌 사고로 우리 국민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한국인 일가족 8명이 탑승한 미니밴이 좌회전을 하다 직진 중인 픽업 차량과 충돌해 발생했습니다. 8명의 사상자 모두 한국 국적자라고 외교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병원성 대장균에 오염된 로메인 상추로 인한 사망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달 초 캘리포니아에서 첫 사망자가 나온 데 이어 아칸소와 뉴욕에서 각각 1명, 미네소타에서 2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성 대장균 감염 환자도 35개 주에서 197명으로 증가했고 적어도 89명이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과의 점심 식사가 $330만, 35억 5천만 원에 낙찰됐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은 온라인 경매 사이트 이베이에서 익명의 응찰자에게 낙찰됐으며 경매가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역대 3번째로 높은 낙찰가를 기록했습니다. 버핏은 매년 자신과 함께하는 점심을 경매에 내놓고 수익금을 샌프란시스코 빈민구제 단체인 클라이드 재단에 기부해왔습니다. 중국 광저우에 가면 가게 이름이 소리 없는 빵집이라는 제과점이 있습니다. 음악을 안 틀거나 너무 조용해서 그런 게 아니고 종업원 대부분이 청각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박희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 있는 한 제과점. 종업원이 인사말 대신 환한 미소와 손짓으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빵을 주문하는 손님과 종업원 사이에 말이 오가지 않습니다. 손짓과 눈빛으로 의사소통하거나 작은 노트를 이용해 필담을 나눕니다. 종업원이 청각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가게보다 주문과 계산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고객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比较有耐心了，然后比较笑容还很好，然后还要带我闺蜜过来。 말은 못하지만 일에 대한 종업원들의 열정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빵이 맛있다는 글이 인터넷에 넘쳐납니다. 顾客很热情，也没有不耐烦，会用手语说一声谢谢，让我感到很温暖。 이 제과점을 만든 사람은 전직 제빵사입니다. 자신이 가르쳤던 청각 장애인이 취직에 어려움을 겪은 게 창업의 계기가 됐습니다. 让他们有就业的机会，有创业的机会，让他们用自己的能量、自己的努力去证明自己，不需要靠别人的施舍。 네티즌들은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볼 수 있는 빵집이라며 청각 장애인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천입니다.
네, 6월의 첫 주말 확실히 5월 달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수월할 때 방심하다가 사고 나긴 쉬우니까요. 끝까지 안전운전, 배려운전은 해주셔야겠습니다. 일단 지금 충청권 정체는 거의 다 풀렸다고 보셔도 되겠고요. 강원권에서 이동하신다면 50번 영동고속도로는 경기권부터가 어려운데 아직 60번 고속도로는 강원권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길 강촌을 중심으로 5km 구간 답답하고요. 이후 강일 나들목을 앞두고 다시 3km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52번 고속도로는 경기도 광주 방면 흥천이포 부근에서 2km 짧게만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요. 50번 고속도로는 인천 쪽 강원권은 전부 수월한데 양지 주변부터 서서히 속도가 떨어집니다. 각 정체 구간 길이가 많이 길진 않은데 부분적인 정체가 많아서 동선이나 군포, 서창 일대로 주춤합니다. 100번 고속도로가 오히려 교통량이 가장 많다고 보셔도 되겠는데요. 일산에서 판교 쪽, 일산부터 송내까지만 40분 정도 잡으셔야겠고요. 이 판교를 지나 구리 쪽 이동하는 길, 송파와 서하남, 또 하남분기점과 강일 사이로 10km 구간 부분적인 정체입니다. 15번 고속도로는 서울 쪽, 충청권 정체는 다 풀렸습니다. 화성휴게소나 매송 일대로 각각 4km 구간씩 정체고요. 이후로는 일찍부터 금천까지 3km 구간 막힙니다. 네, 지금까지 행복의 길을 만들어가는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30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로 오늘만큼 덥겠고요. 광주는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으면서 폭염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다만 일부 남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자외선과 오존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8도, 부산은 2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서울 30도, 대전과 청주 31도, 부산 27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화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후 6시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